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0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저도 복습이 돼서 되게 좋습니다. 댓글 읽을 때만 하더라도 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진짜 그런 생각 합니다. 근데 댓글을 쭉 보다 보면, 맞다. 내가 이런 얘기 했었구나. 어제 여기 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자동차 판매 대수 1123만 대였죠. 토요타가 1123만 대에서 210 빼면 되니까, 폭스바겐이 920만 대, 현대기아가 또 720만 대. 그리고 밑에 혼다 그룹하고는 한 100만 대 차이 난다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적어 놓으 주시니까 200만 대씩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 주시니까 저도 맞다 어제 이 얘기 했었지. 그렇게 복습이 돼서 좋고, 삼양라면 잘 되는 이유가 있군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맞다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삼양라면의 경영 철학,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르는 기업. 이런 댓글들이 저도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가 돼서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임자 해봤어. 제 카톡 프로필에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이 모험적 도전을 독려하는 말로 또 유명하죠. 임자. 어떤 분이 또 댓글에다가 박임자 잘 들었어 이렇게 또 해놓으셨는데, 이 정주영 회장님의 임자 해봤어. 굉장히 간단한 짧은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이 단어로 제 생활 원칙을 하나 정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주영 회장님은 밑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런 조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임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하면서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직장의 신입이나 밑에 주니어들한테 그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그거 해봤는데, 그래, 아빠가 네 나이 때 그거 해봤는데, 그러면서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뭐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가 됐든, 야, 거기 위험해. 거기 하면 안 돼. 사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님의 임자 해봐서 저 글귀를 보면서 나는 절대 뭔가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건의를 했을 때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는 안 돼. 절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 선수 된다고 했을 때도 뭐 주변에서 제 뭐 절친 친구부터 해서 저희 뭐 집사람까지 정말 이거 시키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벌써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사춘기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세상에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좀 그랬었습니다.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도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 뭔가 새로운 도전. 아들이 초등 때부터 축구한 것도 아닌데 지금 축구 선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본인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방에다가 메시 그림을 딱 붙여놓고 본인은 저렇게 메시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들이 축구 선수가 돼서 경기하는 것도 많이 쫓아가 봤습니다.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보면 관중석에 엄마 아빠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저기도 거기 앉아서 아들이 어떤 정도의 경기력을 가지고 하나 이래
봤었는데 그때 볼 때만 하더라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고2 때 중3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1학년 때 포기를 했으니까 꽤 한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공부하면서 축구도 하고 하려면 시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과연 시간 관리, 그런 체력 관리,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자기의 타임 매니지먼트, 그리고 자기의 체력에 관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절대 허투루 쓰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야,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게 시간 낭비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가 이런 도전 정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어스 얼라이언스와 마스터 프로그램도 하고 작년에는 삼프로 TV 하고 기업 탐정 채슬리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이 오면 웬만하면 야 그거 우리가 뭐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참 제안을 주면 그럼 한번 해봅시다. 물론 그게 어떤 세상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니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가 뭐 거는 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잘 질러 봅니다. 예, 그런 거는 임자해 봤어. 네, 이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하잖아요. 많은 경험이 축적이 돼서 특히나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그런 실패에 대한 사례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 임자해봤어. 이 정주영 회장님의 네, 모험적인 도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도전하는 정신 가지고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바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저기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차세대 메모리는 하이브리드 반도체 기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가 왜 계속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적인 진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줄 때마다 어떻게든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네. 자, 똑똑한 인공지능 AI를 구현하려면 성능 좋은 반도체는 필수다. 아무리 잘 설계한 AI라도 반도체 용량과 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껍데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인 이 HBM은 이런 고민의 산물이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는 식으로 용량을 늘리고 속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메모리 기업들의 눈은 HBM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제품으로 옮아가고 있다. 아, 벌써 그래요? HBM3 다음에 HBM3E 올해 한다고 그랬고, 그죠? HBM4 뭐 이런 것까지 한다고 했는데, 자,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이 그런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기만 하던 D램에 중앙 처리 장치, CPU 등 연상 기능을 추가한 하이브리드 반도체네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합쳐지는 거다, 그죠? CPU와 메모리가 한 몸이 되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데 지금은 따로 떨어진 CPU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지만 PIM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CPU의 부담이 줄어드니 덤으로 전력 소모량도 감소하겠네요.
요 얘기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비슷한 거 한다라고 본 것 같은데. 자, 눈앞에 다가온 차세대 메모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디램이다. 아, 요거였던 것 같다, 그죠? 지난번 기사에서 봤던 게 컴퓨터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예, 속도가 빠른 익스프레스 링크네요. 여기는 CXL 디램이다, 그죠? 자, CXL 디램은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리고 저장 공간인 메모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서 처리 속도를 높인 제품이고,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여러 대의 CPU와 메모리가 원팀처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8에서 10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원팀, 네,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칩이네요. 자, 현재 CXL 디램 개발에 가장 앞선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21년 세계 최초로 CXL 기반 디램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서 다음 달 차세대 CXL 솔루션도 공개할 계획이고요. CXL 디램 시장은 이러면 올 하반기에 열릴 전망인데, 그 점 인텔이 CXL 2.0용 CPU를 출시할 예정이어서다. 업계에서는 CXL 관련 시장이 2028년께 15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20조까지 성장한다는 거네요. PIM은 한창 개발 중인 기술이다. 이 칩이 장착된 PC와 스마트폰을 만나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네.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HBM3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뒤처졌지만 차세대 CXL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있어. 약간의 이런 자존심,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부분인 건지, 네. 일단 올해 연말에 이 시장이 열리고, 만약에 이 시장이 열리면서 좀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먹히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삼성전자 연구원이나 만나면 연구원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밀리면 끝장. 삼성 그리고 반도체 연합군 HBM 전쟁에 불붙었다. 예, 후속 기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메모리 파운드리 등 반도체, 요거 좀 다른 기사입니다. 반도체 등 파운드리 등 반도체 부문 각 사업부 에이스 직원 100여 명을 차출해서 이 별동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조직 이름은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원팀 태스크 포스. HBM을 공략하기 위한 TFT네요, 보니까. HBM 등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라는 경계연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 3, 4년 전만 해도 틈새 시장 상품에 불과하던 HBM은 AI 시대가 열리자 순식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이 됐고요. 산업계의 관계자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 AI 시대를 맞아서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인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글로벌 반도체 연합군이 생기는가 하면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와 BMW, 벤츠 등 자동차 업체까지 앞다퉈 반도체 설계 분야에 뛰어들고 있죠. 소프트뱅크가 1,000억 달러 규모 AI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서는 등 투자업계의 관심도 온통 반도체입니다. 업계에서는 1년여 전에 나온
챗GPT가 부른 변화로 풀이하고 있고 모든 산업, 모든 업종에 AI가 입혀지면서 지난해 5,270억 달러였던 세계 반도체 시장이 2030년에는 1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자 세계 최강 기업들이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작년에 이 세계 반도체 시장이 700조 정도 됐었다 그죠? 700조인데 2030년이 되면 1300조 시장으로 거의 또 더블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디램 시장의 관전법이 단순했다. 선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 곳뿐이고 누가 잘하느냐는 생산 규모와 수율로 결정이 됐죠. 게임의 법칙이 바뀐 거는 AI 서비스에 특화한 대용량 D램인 이 HBM이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인데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이고 공급사 입맛대로 찍어내는 일반 D램과 달리 HBM을 제작할 때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약간 일반 반도체는 기성복, 그냥 백화점에 가면 막 걸려있는 기성복이고 이 HBM은 약간 테일러메이드 가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기성복의 반대말이 가서 수제? 양복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맞춤 양복입니다. 맞춤 양복. 자, 고객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차세대 HBM에 추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파운드리 공정까지 필요해졌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다 하는 삼성전자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메모리만 잘하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파운드리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향후 디램 시장의 경쟁 구도가 삼성 대 SK와 파운드리 A사 아니면 마이크론 대 파운드리 B사 구도로 바뀐다는 얘기다. 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2025년에서 26년 양산이 예정된 차세대 제품 HBM4, 4 나오네요. 4의 로직 다이 제작에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HBM은 D램을 쌓은 코어 다이와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로직 다이로 구성이 되는데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는 로직 다이가 두뇌 역할을 하네요. 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제작을 해야 HBM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승부수를 띄운 게 삼성전자다.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AVP 최첨단 패키징 이 사업팀 등의 반도체 부문 조직의 역량을 총집결집해서 최고 성능의 HBM4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HBM4의 승부처인 로직 다이 제작은 파운드리 사업부가 맡네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맡고 최근 경계현 사장의 특별 지시로 꾸린 이 HBM 원팀 태스크포스의 주요 미션도 HBM4 경쟁력 강화이고 로직 다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운드리 공정의 선폭, 회로폭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면서 제품 개발과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만큼 고객사 요구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네요. 삼성의 원스톱 서비스에 SK 하이닉스는 연합전략으로 맞서기로 했고요. 하이닉스는 6월 HBM4부터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HBM4에 들어갈 로직 다이를 만들 유력 후보는 세계 1위 당연히 파운드리 업체인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다. 이 회사가 이미 SK 하이닉스의 HBM을 토대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패키징하는 만큼 협업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고, 하이닉스는 인텔 및 글로벌 파운드리 등과도 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론도 이들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경쟁 구도가 이 삼성과 비삼성 연합군으로 나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삼성, SK연합군, 마이크론 연합군 중 패퇴한 곳 쪽은 시장의 마이너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참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죠? 네, 하지만 이 세 회사가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또 이 중국의 연합군들이 막 들어오면 레드오션화 되는데, 이렇게 그 마라톤에서 선두그룹이 보통 이제 한 3명에서 5명 정도 막 뛰잖아요. 그리고 이 그룹이 저 뒤에서 한 20, 30명 따라오고, 마라톤의 최고 기록이 나올 때는 항상 이 강력한 경쟁자가 옆에서 같이 뛸 때, 네, 최고의 경쟁 그 기록이 나온다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국 뭐 패퇴하면 마이너로 업체로 전락할 수 있겠지만, 같이 뛰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자체 개발 중형 여객기 싱가포르에서 첫 해외 비행. 안 그래도 우리가 비행기 보면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보잉, 그리고 유럽은 에어버스,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옛날에 벌써 전투기나 이런 거 옛날부터 만들었었잖아요. 거의 100년 전부터. 그렇다면 여객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대연습 비행에 성공을 했네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C919는 싱가포르 에어쇼 개막을 앞두고, 왜 하필 싱가포르 가서 했지 생각을 했더니, 싱가포르 에어쇼 개막을 앞두고 전날 싱가포르에 있는 창의 국제공항 인근 상공에서 연습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C919가 국제 무대에 데뷔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C919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여객기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여객기인데, 중국 국유기업 중국 상용항공기 코맥 이 2006년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년 9월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상용 비행을 위한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C919는 최대 168석을 설치할 수 있는 중형급 여객기네요. 에어버스 320, 보잉 737 등과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보잉 737하고 딱 비슷한 크기네요. 대당 가격이 1억 800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1억 800만 달러면 1,400억 정도 한다고 그죠? 에어버스 320이 1억 1,100만 달러고 보잉 737이 1억 2,200만 달러보다 약간 저렴하네요. 약간 저렴하면 그냥 안 살 것 같은데요. C919는 중국 내에서만 운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브루나이 항공사 갤럽에어가 15대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 주문도 달성한 상태고요. 전체 주문량은 1,000대를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핵심 부품을 서방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이 항공시장의 강력한 도전자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순서에 보면 이 보잉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요. 경쟁 구도, 이 지금 양분돼 있으니까
사실 737 맥스 737 저 사고만 아니었으면 보잉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건데 계속 이 문제가 이제 다 매듭이 지어졌나 하면 또 문제가 불거지고 네, 그러면서 주가가 뭐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또 시원하게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나 생각했더니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네, 조심은 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중국이 또 뭐 에어버스 보잉한테는 뭐 최대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자체적으로 여객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 저가 공세에 일본 회사도 무너졌다. 한국 조선사 초긴장. 뭐죠? 일본 조선업의 상징으로 통하던 127년 역사에 스미토모 중공업이 조선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렇군요.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스미토모 중공업은 지난 16일 올해부터 신규 상선을 수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올해부터 수주하지 않기로 했으면 한 내후년까지는 일하겠다 그죠? 적자가 쌓인 조선업 대신에 해상풍력 등 신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게 스미토모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미토모가 지난해 수주한 선박은 11만 5천 DWT 재화 중량 톤수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최대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이군요. 이 11만 5천 DWT급의 유조선 6척에 불과했다네요. 그것도 고부가치 선도 아니고 유조선이다 그죠? 한국 조선사 관계자는 스미토모가 그동안 선박 수리 사업으로 구멍난 실적을 메웠지만 최근 조선업 경기가 화랑인데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 조선 수주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2000년대에도 30%를 차지한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의 쇠퇴는 가속화하고 있고요. 스미토모에 앞서서 미쓰비시 중공업도 일부 도크를 매각하면서 사업을 축소했고요. 미쓰이 ENS 역시 최근 조선소 운영을 중단했군요. 네. 2002년 9월인가 2001년 9월에 말매의 눈물, 스웨덴의 말매의 눈물, 말매에 있는 그 코쿤코 조선소에서 이 골리앗 크레인이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현대조선소, 현대중공업에 팔리게 되죠. 그러면서 스웨덴 말매의 국영TV에서 그때 그 장면을 실시간 생방송하면서 장송곡을 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한국 조선의 새로운 도약, 급부상을 하면서 말매, 그 말매라는 도시는 이제 완전히 테크 중심의 도시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의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을 파괴하고 그렇게 올라섰었는데 1980년, 90년 요때만 하더라도 참 일본이 전 세계 1등을 하면서 그죠? 조선 강국이었었는데 자 1990년대부터 한국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중국 조선사들의 이 저가 공세 때문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거고요. 이와 함께 일본 조선사들이 자사 표준에 맞춘 선박을 바탕으로 영업하면서 선사들로부터 민심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게 2004년인가 5년도에 제가 현대 미포조선에 탐방을 갔을 때 얘기 들었던 겁니다. 일본 조선사들은 이미 노령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용접공도 없고, 예, 그래서 아까도 맞춤, 예, 기성복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일본은 그냥 자기네들 도크에 맞춘 자기 자사 표준에 맞춘 선박만 그냥 찍어내고, 예, 기성복만 찍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대 그룹은, 네, 전 세계에서 이 수주에 맞춰서 이 맞춤형 선박을 우리는 만들어주는데 공기도 획기적으로 줄여서 그렇게 선박을 제공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같은 시기에 한국 조선사들은 선사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선박이 나오네요. 여기 제조하면서 수주를 크게 늘렸고요. 일본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 점유율이 지난해 11%에서 올 1월 4%까지 추락을 했네요. 조금 전에 뭐 반도체 맞춤형이냐 보급형이나 똑같은 거다, 그죠? 자, 지난달 중국 조선사 신다양 조선이 일본 선사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수주를 따낸 것도 현지 조선업계의 불안감을 가중을 했고요. 64,000 DWT급 소형 벌커선이지만 선박 수주 경험을 쌓으면 대형 선박도 노려볼 기회가 생긴다. 자국 선사의 발주 물량을 중심으로 생존해온 일본 조선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선사의 쇠락을 바라보는 국내 조선사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당장은 수주 기회가 더 생기겠지만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 조선업계의 주도권이 유럽, 일본,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일본 조선사처럼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기술 격차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 조선사의 시장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국 조선사들은 값싼 선박 수주에서 벗어나 메탄올 추진선 등 고부가 친환경 선박 시장을 넘보고 있네요. 일본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잃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인력난이 심화하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기댄 것이라면서 일본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국 조선사들의 인력난 해결법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문 기사를 계속 그동안 읽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기사 있었잖아요. 조선사로 안 간다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가면 훨씬 대우도 좋고 시간당 임금도 높은데 조선업체로 갔다가 또 조선 불황이 오면 또 잘릴 거고, 그래서 지금 호황이 다시 물들어오고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카카오 의료 AI 무료로 공개? 이건 뭔가요? 자, 카카오가 의료 영상 판독용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그래요? 카카오의 AI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은 이 카카오 브레인 계속 나온다, 그죠? 흉부 엑스레이 판독문에서 병명을 추출하는 생성 AI 기술인 레이블러 프로젝트를 오픈소스 플랫폼인 깃허브에 올렸다고 발표를 했네요. 이 기술에 쓰인 AI는 직접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지는 않고 대신 의료진이 여러 영상을 관찰하면서 적은 기록을 모아 분석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골절, 흉막병변, 기흉 등 흉부 관련 질병 13개의 발병 유무를 가리는데 판독의 정확도는 90.4%로 기존에 쓰인 경쟁기술의 정확도 약 76%보다 높다는 게 카카오 브레인의 설명입니다. 판독 정확도가 기존에 쓰인 경쟁기술의 정확도. 경쟁하니까 얼마 전에 상장된 이 AI 판독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판독 정확도가 90.4%나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올해 안에 선보이는 게 목표인데 판독문 분석에 활용한 AI의 학습 과정은 학술 웹사이트인 아카이브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김일두 카카오 브레인 대표는 AI 기술 연구 척도로 쓸 수 있도록 이번 연구 결과의 시험 모델도 공개하겠다면서 자체 AI 언어 모델로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서 이 기술의 성능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을 했네요. 카카오 브레인은 지난달에도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허니비를 GitHub에 공개를 했고요. 허니비는 이용자가 올린 이미지를 분석해서 텍스트 질문에 답하는 기술이고요. 카카오 브레인은 이 기술을 교육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생성 AI 기술을 붙여서 여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카카오의 자회사 현황에서 이 카카오 브레인 지분을 몇 퍼센트 들고 있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잠깐만 요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회사가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 160개가 넘는다고 돼 있었는데 그죠? 카카오 브레인 100% 자회사입니다. 100%. 네. 제가 이걸 찾아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지분을 취득하고 그죠? 이번에 이사회가 이렇게 확 바뀌면서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1등으로 바뀌게 됐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카카오에도 아까 AI 판독하는 그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꽤 크거든요. 한번 카카오 자회사들 다음에 한번 쭉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카카오 브레인은 100% 자회사입니다. 자, 100% 자회사인데, 네, 이거 상장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다이소도 아닌데 가성비 좋아요. 사람들 지갑 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홈 리빙 업계 1위 브랜드인 모던 하우스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홈 리빙 업계 1위가 모던 하우스라고 있나 보네요. 첫째, 오늘 매장에 진열한 상품 중 3분의 1은 1년 뒤 신상품으로 바꾼다. 둘째, 모든 입점 상품은 3년 주기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른바 3과 3분의 1 원칙이네요. 모던 하우스는 언제 가도 늘 새롭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원칙을 만든 건 2017년 이랜드 그룹으로부터 모던 하우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PF 운용사 MBK 파트너인데, 모던 하우스는 1996년 이랜드 리테일의 홈 리빙 사업부로 시작을 해서 알짜 사업부로 꼽혔는데,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겪던 이랜드 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6,860억 원의 MBK 파트너스에 매각을 했군요. 웅진그룹이 웅진에너지 태양광 사업에 잘못 진출했다가 이 완전히 알짜 회사 코웨이를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동성 관리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유동성 관리예요. 그 자금 관리가 잘못되어 있었으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사놨던 주식이 결국은 10배 올랐는데 그 코로나 때 아니면 2020년 고금리 상황에서 반대 매매를 당해가지고 좋은 주식 그때 다 털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모던하우스는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후에도 2년간 영업 손실을 냈고요.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가격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도 수익성의 발목을 잡았고, 근데 효율화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상품에 큰 비용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잘 팔리지 않는 상품 순서대로 30%를 쳐내고 불필요한 상품을 덜어냈다고 합니다. 매장마다 제각각인 판매 프로세스도 표준화했고요. 그 결과 직원 1인당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네요. 자체 브랜드 이 PB 상품도 확대를 했는데 이랜드 그룹 시절에 모던하우스의 PB 상품 비중은 30에서 40%에 그쳤는데요. 지금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PB 상품 판매량이 늘면 수익성이 올라가고 올해 모던하우스의 PB 상품 비중을 7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효율을 걷어내고 PB 상품 강화로 수익성을 높이자 모던하우스는 2020년부터 다시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3과 3분의 1 원칙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네요. 경쟁 브랜드인 자주와 무인양품 이 패션, 의류 분야에 집중을 할 때 모던하우스는 특정 카테고리에 편중되지 않고 새로운 상품 발굴에 힘을 쏟았고 이런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재방문객이 늘었고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모던하우스는 지난해 4,130억 원의 매출을 거뒀고 2020년 대비 18.9% 증가했고요. 삼각전 영업이익 EBITDA는 410억에서 지난해 577억 2020년 대비 한 40.7% 급증했다고 하네요. 가성비가 좋은 신제품으로 승부하는 전략이 2030 세대 1인 가구에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3과 3분의 1 네. 옛날에 무슨 가수 1과 2분의 1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좀 있네요. 자, 네이버 웹툰 미상장 도전. 골드만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정했나 보네요. 자,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르면 6월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기업 공개 IPO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선정을 했고요. 예상 기업 가치는 30억에서 40억 달러, 약 4조에서 5조 3,300억으로 IPO를 통해서 5억 달러, 한 6,600억 가량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예상 기업 가치가 30억에서 40억 달러인데 보통 이렇게 제시를 해도 웹툰 네이버 웹툰의 가치를 따져보면 기업 가치 상단에서 IPO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40억 달러에서 결정이 되고 5억 달러를 조달을 하면 조달하고 난 애프터 IPO가 총 40억 달러 기업이 되는 건지 40억 달러 내에서 5억 달러가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도 IPO 분석할 때 IPO 전과 후를 구분을 해서 보는데 뭐 40억에서 5억 달러 더해진다 하더라도 한 12% 물량이 늘어나는 거다 그죠? 14%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크게 지분 가치가 희석되지는 않겠네요. 자, 이 회사는 네이버 웹툰,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 일본, 와패드, 캐나다 등을 자회사로 또 두고 있네요. 그래요. 네이버 웹툰만 있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네이버 웹툰은 작년 처음으로 이 에비타가 흑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왜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표시가 되냐면 어닝인데 어닝에서 이익에서 before 뭘 뺐냐면요. interest, tax 그리고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해가지고 그 depreciation 감가상각, 예. 그리고 amortization 무형자산에 대한 뭐 상각, 네, 그런 거 상각을 다 뺀 거라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에비타를 많이 봅니다.
자, 최대 주주, 나오네요. 지분율 안 그래도 찾아볼까 했었는데, 최대 주주는 네이버가 지분 71.2% 보유하고 있습니다. 웹톤엔터가 IPO에 성공을 하면 네이버에 이어서 그룹 내 두 번째 상장사가 되고요. 일본 라인이 2016년 8월 일본과 미국에 동시에 상장했으나 2020년 12월 야후재팬 모회사 그 Z홀딩스와 합병하면서 상장이 오히려 폐지가 됐었죠. 네. 이 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사용자 수는 되게 많긴 했었는데 계속 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 라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적자 나는 회사를 야후재팬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약간은 좀 이렇게 지분을 희석시켰고, 반면에 지금 네이버 웹툰은 상당히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상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 여기서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자회사 분할은 아니고 자회사 상장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죠. 자,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면 왜 지주 회사가 디스카운트를 받느냐? 그냥 사람들이 중복 상장, 중복 뭐 이 얘기만 하시는데 좀 더 디테일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회사 상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장사의 평균 주주 환원율이 얼마죠? 29%잖아요. 네, 자회사로 떼어냈는데 돈 번 거를 전부 다 100% 주주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자회사로 분할 상장해서 이 자회사에 내가 지분을 들고 있어도 똑같은 주주예요. 주주인데 자회사가 번 돈의 30%밖에 주주 환원을 안 하는데 이 자회사 가치를 시총 가치로 보면 안 되죠. 왜 시총 가치로 보면 안 되냐면요. 좀 전에 아까 그 조선사 망했다 했잖아요. 40년 지나고 나면 일본에서도 5%밖에 살아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회사를 지분을 팔아서 캐시아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속성을 인정을 안 하고요. 50년, 7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회사가. 그래서 마지막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파이널 밸류 아니면 여러 가지 밸류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데 터미널 밸류라고 하죠.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고 당장 이 자회사로부터 얼마나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 번 돈을 이 지주회사가 모회사가 얻느냐,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동안에 했던 방식이라든지 네이버의 이 미국에 상장을 했을 때 미국 기업처럼 주주 환원율이 80에서 100% 되면 돼요. 네, 그러면 중복 상장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일단은 성장 기업이니까요, 그죠? 번 돈을 주주 환원보다는 계속 성장에 아마 돈을 써야 될 거고요. 그렇게 최대한 기업 가치를 불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미국 기업의 평균 주주 환원율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원매심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